같이 봅시다. 앞에 두 개가 별로 안 어려워서 두 개 엮어서 같이 할 거거든요. 갑시다. 자, 인간의 폐는 포도송이의 포도알 같이 수많은 폐포들로 이루어져 있대요. 폐포는 1형, 2형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뒤에 지문 다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두 개가 이항 대립으로 어떤 정보가 나열되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처음 읽는다는 전제였으면 두 가지 나오면 체크는 하고 갔어야 되죠. 이항 대립이 구성될 수 있었으니까. 아무튼 1형이랑 2형 폐포 세포가 있고 산소랑 이산화탄소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곳이랍니다. 폐포는 탄성력이라는 게 있어서 부피가 늘어났다가 다시 복원되는 특성이 있고요. 이 늘어나는 정도, 부피가 늘어나는 이 정도를 신전성이라고 하는데, 신전성이 클수록 이런 비교급 나오면 항상 해야 되지. 비례 나오면, 자, 신전성이 클수록 일정량의 공기를 들어 마시는 에너지는 줄어들고, 그렇게 줄어들면 적은 힘으로도 원활하게 숨을 쉴 수 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봅시다. 폐포라는 애가 있는데 포도송이처럼 생겼다니까 대충 그려보면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으로 생겼고요. 여기에서 산소랑 이산화탄소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폐포는 두 개로 나뉘어서 1형이 있고 2형이 있대요. 탄성력이라는 게 있어서 부피가 늘어났다가 다시 복원되는 성질이 있고 이 부피가 늘어나는 정도, 이걸 신전성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신전성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신전성이 클수록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적은 힘을 들여서 숨을 쉴 수 있다. 됐나요? 정리하면 이렇게죠. 계속 가보면 폐포의 표면은 얇은 액체층으로 쌓여 있대. 그러니까 여기가 요렇게 겉에가 요런 식으로 얇은 액체층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액체층에는요, 표면이 스스로 수축해서 가능한 한 작은 면적을 취하려는 힘인 표면 장력이 있는데, 이랬으니까 역시나 늘 나오는 패턴이지. 설명이 앞에 나와. 표면 장력이 뭐냐면 액체가 스스로 수축해서 가능한 한 작은 면적을 취하려고 하는 힘. 근데 표면 장력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컵, 물 넘칠 듯 말 듯 따르고 나면 확 넘치지 않고 위에서 넘친 것처럼, 컵을 넘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쏟아지지 않는 이유가 표면 장력 때문이야. 스스로 달라붙는 성질이라고 하잖아. 그게 표면 장력인데, 이 힘은 일반적인 분자 간의 인력보다는 비교급 나오면 뭐다? 체크해야 돼. 인력보다 강한 물 분자의 인력 때문에. 인력이 뭔데? 서로 당기는 힘. 서로 당기는 이 힘 때문에 형성된대. 폐포에 적용하는 이 표면 장력 때문에 폐포는 오그라들려는 경향을 보이고, 요 단어가 쓰이네요. 신전성이 줄어든대요. 이런 이야기지. 폐포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있어. 여기가 얇은 액체로 돼 있어서 액체들은 서로 인력, 잡아당기는 힘이 있대. 그래서 지들끼리 자꾸 잡아당기려고 하니까 이 안쪽으로 말려들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오그라든대. 폐포가 오그라들어. 오그라들었으니까 신전성은 부피가 늘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였잖아. 여기 다시 돌아가서 부피가 늘어나는 정도가 신전성이랬으니까 당연히 같은 말로 연결해서 신전성은 줄어들겠네. 오그라드는 거니까. 자, 그러나 폐포가 오그라들려는 경향을 보이더라도 폐포의 허탈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허탈 밑에 보시면 설명이 있는데, 허탈이라면 숨이 잘 안 쉬어져. 그러니까 폐포가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표면 장력에 의해서 오그라들려는 힘과 폐포 내부의 공기압이 서로 평형을 이룬다. 이랬으니까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 인력 때문에 이 액체층 때문에 오그라들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폐포가 확 오그라들어서 신전성이 줄어들면 에너지는 높아질 테고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건 더 많은 힘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지. 앞에 썼던 거 요거 그대로 써먹는 거죠. 요거 요렇게 연결할 수 있니 묻는 거잖아. 근데 아니래. 여기에서 밀어준대.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어주는 폐포 내부의 공기압이라는 게 있어서 이 크기가 딱 같아서 평형이 됐으니까 안정된 부피가 유지가 된대요. 신전성이 그럼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줄어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신전성 줄어들지 않는다. 계속 읽어보면 폐포가 이 안정된 부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공기압이 라플라스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데, 라플라스 법칙에 따르면 폐포의 안정된 부피를 위해서 필요한 공기 내부의 공기압 P 이랬으니까 여기 채워넣으면 되죠. 내부의 공기압. 여러분 책에도 다 적혀있죠 밑에. 자, 내부의 공기압은 자 보세요. 표면 장력에 비례하고 폐포 반지름 R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적혀있잖아. 이거 나오면 내가 뭐 해야 된다 그랬지? 바꾸는 연습해야 된다 그랬죠. 바꾸는 연습해야 돼. 그래서 여긴 친절하게 또 써줬어. 비례하는 건 어디 들어간다고? 분자에 들어갑니다. 반비례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분모에 집어넣으면 돼요. 똑같이 분모에 R 들어가 있고 분자에 T 들어가 있지? 이거 요 수식이 없었더라도 이걸 보고 수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수식만 나왔어도 요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수능 당일에 가가지고 여기서 숫자 넣어가지고 나는 하겠다 이러면 늦어. 괜히 오래 걸려. 그냥 외우면 간단하잖아. 정비례하면 분자야. 반비례한다 그러면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요 포인트인 거야. 오케이. 앞뒤 동격. 표면 장력이 커질수록, 그러면 봐봐. 여기 요 관련된 수식 만드는 거 문장 하나 나오고, 비례 반비례 커질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나오면 요 부분은 선지 구성을 했다는 거지. 문제 정답이 여기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우린 연습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 그럼 이 부분 꼼꼼하게 봐야 된다 이거야. 표면 장력이 커질수록 폐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높은 공기압이 필요하고, 근데 이거 왜인지 우리는 앞에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 표면 장력이 커지면 다시 말해서 인력이 더 커진다는 거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 커질수록 반대로 밀어내야 되는 공기압도 많아야 평형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평형 때문에 그렇겠네. 이거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또 폐포의 반지름이 작아질수록, 그러니까 이만한 폐포가 있고 요만한 폐포가 있을 때 더 작아질수록, 크기가 작아질수록 더 높은 내부의 공기압이 요구된대. 이건 왜 이런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저랑 저 뒤에 있는 성진이랑 우리가 서로를 잡아당길 거야. 이 힘과 내 바로 앞에 있는 현우랑 나랑 서로 잡아당기는 힘 중에 뭐가 더 크겠어? 가까이 있는 애랑 당기는 힘이 훨씬 더 크겠죠? 멀리 있는 것보다. 그래서 가까이 있으니까 잡아당기는 힘도 훨씬 더 커져. 그럴수록 더 많이 밀어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반지름이 작아질수록 내부의 공기압도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앞에 있는 말로 설명하고 또다시 이걸 수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연습만 잘 되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뭔데? 폐포는 작을수록 숨쉬기가 더 힘들어진다 이거야. 작을수록 더 힘들어진다. 그럼 작으면 안 되겠네. 작게 태어난 사람은 그냥 무조건 불리한 건가?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또 읽어보면 근데 폐포가 작다 그래서 또 허탈이 막 일어나는 건 또 아니래. 그럼 또 막아주는 뭐가 있겠지. 여기에서 이걸 써먹네요. 2형. 여기 있었던 거. 이제 한번 써먹어. 그치? 2형 폐포가 뭘 하냐면 얘가 하는 일이 있었네. 1형은 이야기가 따로 없고 계면활성제라는 걸 분비한대요. 이 계면활성제가 분비되면 어떻게 되는데,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을 방해해. 자, 그럼 우린 알고 있네. 밑에 거 다 안 봐도 인력이 방해됐다. 똑같은 말 뭐다? 표면 장력이 줄어들었다. 표면 장력이 줄어들었다는 말 이꼴 신전성은 높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연결 할 수 있겠죠. 앞에 있는 말 그냥 정보 연결하는 거야. 정보 연결. 오케이. 인력이 방해해. 이걸 하는 일이 누군데? 계면활성제. 특히 폐포가 작아질수록 또 나왔네.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작아질수록
계면 활성제 농도가 더 높아진대요. 그러면 계면 활성제가 더 많아질수록 당연히 표면 장력은 더 많이 줄어들겠죠. 우리 마침 여기 정리를 했었네. 오케이. 자, 만약 계면 활성제가 부족해진다면 폐포의 허탈이 촉진될 거고, 그러면 이제 호흡이 떨어질 거다. 하지만 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폐포가 작아질수록, 왜 작아질수록 계면 활성제가 더 많아져야 되지? 아까 작아질수록 아까 폐포 크기가 작아지면 서로 더 강한 인력으로 잡아당긴다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계면 활성제가 더 많이 나와줘야 되겠네.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었습니다. 같이 넘어가서 36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36페이지. 갑시다. 디자인 이야기 나오는데, 의류, 제품, 건축물 같은 다양한 인공물을 설계하는 활동이고요. 위쪽에서 뿐 아니라는 A 플러스 B랬어. 그래서 미적 요소는 당연하고 기능, 사용성, 상징성도 고려해서 하는 게 디자인이래요. 과거에는 이런 거 한번 찝을까요? 과거에는 혹은 뭐 17세기, 16세기 이런 기간이 나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이항 대립을 염두에 볼 수 있거든요. 과거가 나오면은 뒤에는 현재 이야기가 나와서 이항 대립으로 구성될 수 있겠고, 16, 17, 18 이렇게 시기가 나오면 시기별로 정리해야 할 수 있겠다는 걸 보자마자 염두는 둬야 합니다.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과거 정보들 잘 배치해놓고, 제가 정돈이라는 표현을 쓰죠. 과거 이야기 관련된 거 정돈 잘 해놓고 나중에 현재가 나오면 그때 이항 대립 구성하면 됩니다. 이거 보면서 이항 대립을 구성할 수는 없어요. 과거가 끝나고 현재 정보가 나오면 이항 대립인 거고, 아까 1형, 2형 폐포처럼 안 나오면 그만인 거야. 오케이. 자, 과거에는 특정 사용자, 그 다음에 평균적 조건만을 이어줘.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어. 평균적인 조건만을 전제로 한 디자인이 많아서 사용자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 반영 당연히 안 되고, 왜냐면 평균에 맞췄으니까. 또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특정 사용자는 이해가 되는데 평균 잘 생각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항상 이거 철학에도 꽤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은데, 평균의 문제가 뭐냐면, 중간 여기라고 칩시다. 사람이 1명부터 100명 있다 쳐. 그럼 딱 이쯤이 평균이겠죠?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뭔가를 만들면 요만큼은 잘 써. 근데 사실 평균에 맞춰 놓으면 양극단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소외받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 양극단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히 소외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뭐 계단 손잡이도 그런데 사실 대부분 건물의 계단 손잡이는 평균에 맞춰져 있죠. 평균의 기준이 아무래도 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들한테는 너무 높아요. 그죠? 또 키가 큰 남성들에게는 너무 낮아요.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사람도 아예 소외되는 거잖아. 평균에만 맞추다 보면. 뭐 그런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나오면 항상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건 문제 해결 하기 위해서 신체적, 환경적 제약을 줄이고 가능한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쓰자, 그런 디자인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 예시가 뭐냐, 단차가 있는 곳에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하면 계단 이용이 불편한 사용자나 휠체어 타는 사람이 통로로 쓸 수 있게 되죠. 이는 다양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용을 추구할 수 있고, 계단을 탈 수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경사로도 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의 표준화된 방식을 썼기 때문에 설치 및 활용이 용이하다. 왜 설치 및 활용이 용이하냐면 그냥 이걸로 통일해버리는 거야. 앞으로 모든 건물은 계단 다 없애고 경사로로 바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게 왜 별로냐. 뒤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하지만 사람마다 신체 능력, 생활 패턴, 문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표준화된 방식, 다시 말해서 하나의 해결책만으로는 모두에게 적합한 조건이 아니라서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런 한계가 있다, 이런 말 나오잖아. 동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래요. 우리 왜 요 위에 올라가면 하양복지센터 있잖아. 하양행정복지센터. 거기도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건물이 이렇게 있어. 아유, 그림을 좀 잘 그리면 얼마나 좋을까. 입구 이렇게 있어. 그러면 항상 문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지? 문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보면 앞에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보면은 보이는데 계단이 이렇게 있어.
아이씨, 더럽게 못 그렸네. 뭐 느낌인지 알겠죠? 아, 뭐 느낌은 있잖아. 뭐 이런 느낌이다 이거야. 앞에 계단으로 있고 옆에 이렇게 이제 경사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길 다 없애고 그냥 경사로로 하자 이 말인 거잖아. 하나의 표준화된 방식은. 근데 이거 좋은데 왜 안 한다고 생각하느냐면 경사로는 이렇게 넓게 만들면 의미가 없어져요. 혹시 휠체어 타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무릎 수술 매니아거든요. 저 무릎 수술 6번 조졌단 말이야. 한 번 하면 병원에 한 달 입원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6달을 병원에 있었는데 휠체어를 타야 돼. 휠체어 타고 생활을 진득하게 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휠체어 타고 경사로 안 올라가져요. 이게 막 뒤에서 이야 해가지고 반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야. 턱 걸려요 생각보다. 그럼 어떻게 올라가냐면 옆에 손잡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경사로엔 손잡이가 있는 거야. 그거 잡고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넓으면 손잡이 찾으러 가다 지치겠다 이거. 어떻게 찾아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다리가 건강한 형서랑 시우리가 일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일을. 우리 무거운 거 들고 들어갈 거야. 여기 짐 들고 들어갈 거야. 근데 경사로밖에 없으면 이렇게 돌아서 들어갈게요? 그냥 폴짝 뛰어서 들어가도 될 거? 우리 둘한테는 어쩌면 역차별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빨리 올라가는 게 좋은데 우리 일해야 되니까. 또 비슷한 거 이야기해보면 이런 거야. 하림이랑 나랑 여기에서 높이로 치면 한 요 정도 높이로 올라갈 거야. 여기로 올라가는 방식이 우리는 젊고 건강해서 폴짝폴짝 뛰어서 올라가면 금방 가잖아. 막 계단 2개, 3개로 올라가잖아 우리는. 그래서 그냥 촘촘한 거보다 차라리 단차를 높게 하고 한 요 정도 길이로 만들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 우리는 그냥 다리 벌쩍벌쩍 잘 들어서 올라가니까. 근데 노인들은 힘들죠. 노인들은 힘들어. 그러면 계단을 잘게 만들어야 되면 어떻게 되게? 당연히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길어져. 우리 입장에서는 버떡버떡 올라가는 게 낫잖아. 짧게 걸어가는 편이 낫다고. 더 길게 걸어가는 것보다. 근데 이걸 또 경사로로 만들잖아? 뭐 한없이 길어져야지 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보다 더 길어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못 올라가. 이거 타고 생각보다 힘들어요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완만하게 해야 될 테니까 그럼 이만큼 길어져야 되는 거지. 아니면 진짜 못 올라가요. 더 완만해야 될 테니까. 이게 화면에 보이게 그려보면 이만큼 돼야 돼. 요만하게 올라갈 거 이만큼 길게 올라가야 된다고. 우리한테는 짐 들고 바짝바짝 들어가야 되는 우리는 힘들어. 그래서 모든 경사로 하나로 통일했더니 그럼 사람들 만족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는 거야. 아니었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만든 게 표준화된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이러죠. 이거 아니고 다른 여러 방식을 동시에 제공하자.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놓은 게 계단도 있고 옆에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도 있는 요런 겁니다. 요런 디자인을 하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인클루시브 디자인 이거래요. 뭔지 이해가 되죠? 우리 생각보다 많이 보고 있거든요. 좀 이따 집에 가면서 한번 봐. 근처에 있잖아. 계단이랑 그 경사로도 같이 있고 그냥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라 밑에 보면은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란색 점자 올록볼록하게 올라온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자마자 그 위에 버튼 딱 누르면 잘 안 보셨겠지만 경사로 잘 올라가시죠? 실제로 있어도 계단 올라가잖아. 더 빠르니까. 근데 보면 버튼이 있어. 그걸 누르면은 도우미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청각으로 유도해주는 무언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거 있어. 자,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물리적, 사회적 조건과는 무관하게 전칙 나오니까 체크. 모든 사용자, 예외 한 명도 없고요. 모든 사용자가 인공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목적 나왔어. 모두가야, 모두가. 예외 아무도 없이. 그러니까 아까 평균에는 양극단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잖아. 이런 거 없이 전부 다. 자, 이걸 위해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성질이 접근성과 포용성. 요렇게 나오는 건 무조건 뭐야? 이항 대립. 접근성은 뭐고 포용성은 뭔데? 접근성은 아무래도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일 거고 포용은 누구 하나 빠지지 않게 전부 다 아우러 준다는 것일 텐데 어떻게 정의했나 봅시다. 접근성은 신체적 조건, 환경적 제약 상관없이 사용자가 인공물에 도달하고 이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보장해주자 이거야. 누구나 와서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 이는 제품이나 시설의 물리적 구조, 정보 전달 방식, 인터페이스 등의 장애 요인이 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적 기반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대요. 오케이, 이게 접근성이래. 자, 그럼 포용성은요, 다양한 사용자의 차이와 요구를 전제로 해.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요구가 다르다. 근데 포용성이니까 이들이 그 각자의 방식, 니들 다 달라? 니들이 이거에 맞춰가? 아니겠죠. 니들 다 달라? 다 다른 거 내가 포용해 줄게. 다 하나 줄게. 넌 이렇게 쓰고 싶고, 넌 이렇게 쓰고 싶구나. 내가 다 포용해 줄게. 이런 거겠죠. 인공물을 편리하게 경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니들만의 방식대로 해. 니들이 우리한테 맞추지 말고 우리가 니들의 각자에게 맞춰줄게, 이거지. 그렇게 설계하는 태도를 의미하고요. 이것은 단지 기능적 사용에 머무르지 않고, 이런 것들도 하나 체크 잘해야 돼요. 뭐에 머무르지 않고, 뭐에 한정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선지 하나 툭 구성하기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거의 기능적 사용성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배경, 능력, 문화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다양한 선택지, 대응 방식을 마련하려는 뭘 포함한다? 실천적 의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똑같은 패턴이었는데 접근성은 뭐고 기술적 기반을 포함해. 포용성은 뭐고 실천적 의지를 포함해. 뭐 이 정도였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자, 이 두 개념은 상호 보완적이고요. 인클루시브 디자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함께 충족돼야 된다. 오케이. 상호 보완적이고 함께 있어야 돼. 그러면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접근성과 포용성이 둘 다 있어야 되는 거네. 그치? 둘 다 있어야 돼. 자, 이를 위해서 설계자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사전에 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견도 수렴하셔야 되겠고요. 여러 번 수정도 해야 되겠죠? 수정하지 않으면 진짜 불편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예전에 겪었던 게 휠체어 타고 들어가잖아. 손잡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이거 진짜 잡고 올라가야 되거든. 힘으로 못 올라간단 말이야. 왜냐면 또 꽂혀있어, 주사바늘이. 힘 잘못 주면 툭 빠진단 말이야. 그럼 헨젤과 그레텔이 돼. 피가 톡톡톡톡 떨어지면서 그 피만 따라오면 형사가 날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한 번씩 너무 높게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타잔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 너무 불편하잖아. 너 너무 밑에 있어도 불편하고. 적당한 높이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좀 휠체어 기준에서 왜 좀 높게 있냐면 어른들 손잡이 기준으로 만들어버려. 어른들은 서 있잖아. 그래 또 지팡이 짚고. 우리는 앉아 있으니까. 근데 이게 또 앉아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선생님 이러는데 내가 말했잖아. 주사바늘 꽂혀 있다고. 그럼 이게 심장보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피가 역류해. 그거 해본 적 있을 텐데. 피가 역류해. 그것만큼 꼴 보기 싫은 게 없어. 내가 되게 아픈 것 같이 느껴지잖아. 그래서 이게 높으면 불편해요. 적당하게. 그럼 내가 이제 가서 뭐해? 수정해주세요. 너무 높아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잘 돼 있는 데를 가보면 봉이 2겹, 3겹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칸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그게 쓸데없이 돈 쓴 게 아니야. 모두의 원하는 걸 충족시켜야 돼서 그러는 거예요. 키가 더 작은 휠체어 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죠? 그래서 그래. 자, 예를 들어주는데 휠체어 이용자에게 경사로 폭과 손잡이 높이, 이거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폭도 그래. 멀잖아? 차주로 가다 죽어. 옆에 딱 맞게 들어가야지. 딱 맞게.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표시, 음성 안내 이런 게 실제로 가면은 잘 돼 있습니다. 인클루시브 디자인이 참 잘 되는 것들이 공공기관 가보면 잘 돼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편의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런 세밀한 조정 과정을 통해서 서로 다른 조건을 지닌 사용자 모두에게 적절한 기능과 환경을 제공해서 결과물에 대한 불편함이나 소외감을 줄일 수 있다. 오케이, 마무리 갑시다.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또다시 전칭이죠. 계속해서 나오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설계법이래요. 즉, 특정 집단만을 위한 보조적 장치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계층이나 약자를 위한 배려에 그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언제든지 배제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서 인간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 나오면 체크해야 됩니다. 저도 그랬죠? 2다리 건강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6개월 쩔뚝이 돼버렸잖아. 진짜 힘들거든. 내가 그때 진짜 소외감 많이 느껴. 성진이랑 커피 한 방울 하려고 가다가도 승우가 커피 사온다고 끼릭 들어가잖아? 근데 계단으로 돼 있어. 그럼 난 어떡해?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니들이 커피 사온다고 막 안 나오잖아? 그럼 나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그냥 길거리에서 환자복 입고. 상당히 소외감 있어. 하지만 그 이디야라고 촬영 중인데 어디 커피점이 경사로가 있었다면 올라갔을 텐데. 그리고 경사로도 꿀 받는 거 뭔지 아나?
지들 딴에 경사로라고 단차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 쇠떼기 녹 다 쓸었는 쇠떼기 그 요만한 거 띡 이렇게 놔둔 데 있다? 이거 절대 못 올라가요. 진짜 내가 장담하는데 그 20대 초반인 내가 못 올라갔다면 어른 진짜 더 못 올라가. 이거 생각보다 휠체어가 만능이 아니거든. 그래서 턱 걸려요 그냥 이거. 바퀴가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야. 내 몸을 내가 지금 휠체어 무게까지 합쳐서 내 양팔로 싹 가야 되는 거잖아. 저처럼 연약한 친구들은 못해 올라갈 수가 없어. 이거 이런 건 배려가 아니야. 이거 뭐가 안 된 거야? 인클루시브 디자인이 안 된 거야. 앞에 있는 게 계속 수정도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안 된 거야. 자,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접근하고 또 동시에 포용되는 것. 앞에 썼던 단어 그대로 나오죠. 접근성, 포용성.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넣은 것이고 미래를 만드는 것이 이것의 진정한 가치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꾸벅꾸벅 조는데 잠 좀 깨시고 10분 되면 들어와서 남아있는 질문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쉬다 들어오세요. 잠 좀 깨라. 잠 좀. 제가 노력하면요.